제 어디다 두고서 기억도 안 나는 게 정신이 없어요. 자, 이제 이번 주에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경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민법 진도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나갔습니까? 진도? 562페이지를 피시고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나씩 해봅니다. 요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요거 만들어진 게 80년도 중반에 만들어졌으니까 84년도니까 오래됐죠. 그 이제 상가 만들어진 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만들어진 것은 2000년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있다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 자체가 국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 주거생활의 안정. 여기 84년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오래됐죠. 주거생활 이렇게 되죠. 어제 그 인터넷인가 어디 보다 보니까 75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인구수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연령을 보니까 75년도가 19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41살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여간 뭐 강의 듣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75년도에는 그만큼 젊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얼마야? 한 18년도, 19년도 강의니까 그때 보니까 41살인가? 뭐 이렇게 돼. 4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령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각나서. 자,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적용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도 보호해줘야 되겠죠?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을 차별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요새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너무 많이 취득해가지고 그 법안 뭐 제출한 사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라고도 안 하죠. 중국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은 취득세를 올리자 뭐 이런 법안이 또 제출되기도 하더라고. 중국이 우리나라 부동산 다 취득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공산당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상호주의의 입각에서 보면 규제할 수 있다고 봐요. 아예 극단적으로는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한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상호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여론이 꽤 있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수업할 때 약간 여론조사를 돌려봤잖아요. 중국 사람 얘기만 나와도 막 사람들이 막 싫어해. 약간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지만 외국 사람도 이제 일단 세입자는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외국 사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건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외국 사람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해준다. 그렇지만 외국 사람 중에서 불법 체류자라든지 단기 체류자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것까지 보호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런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보호 안 되는 외국 사람도 부직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을 때나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사무실을 하실 때는 이렇게 누가 이제 사무실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딱 구별해야 돼.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그게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이 봐가지고 계약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체류지 변경 신고라고 해서 전입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면 보호가 돼요.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뭐 톰이라고 해도 톰인지 어쩐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고시원 계약하듯이 하시면 돼요. 고시원 계약.
고시원 계약은 선불로 돈 넣고 그 다음에 사라지면 짐 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고시원 계약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 외국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돼. 아시겠죠? 예.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습니까? 법인은 사람이 아니니까 X 이렇게 하시면 돼. 법인은 임차인이어도 원래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법인 중에서 보호되는 임차인이 있어요. 보호되는 임차인. 그 누구냐면 LH공사.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LH공사. LH공사가 이제 임차인이야. 그러면 LH공사는 예외적으로 보호해줘. 그러니까 LH공사가 이제 임차인이지만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사는 게 아니고 무주택 서민들한테 이렇게 싸게 빌려줘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방 구해주고 막 그러면 임차인은 중소기업인데 보호를 해줍니다. 대항력을 인정해줘요. 대신 그때는 직원들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 전제에서 인정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법인은 원칙은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다. 대표적인 게 고시원 아니면 뭐 여관 이런 데요. 이럴 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 들어가서 할 거죠. 사라진다고 갑자기. 그래서 아까 외국인 등록이 안 돼 있는 외국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세를 놓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으니까 선불로 월세 내고 여관방 같은 경우는 달방이라고 하잖아요. 공사하시는 분들 거기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가하실 때 그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없는 거지. 예? 예. 아, 야간반이잖아요. 예. 못 보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하여간 세입자가 한 번 들어가기만 하면 최소한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그래서 계약 기간을 2년 밑으로 했거나 또는 기간을 안 정했다. 임대차 기간 안 정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2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2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습니까? 1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년 했을 때 그때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사람 누구냐면 임대인은 안 되고 임차인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했을 때 임차인은 나 1년만 살고 나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 위로 올라가서 나 1년 더 살래 할 수도 있어.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1년 적었으니까 임차인 보고 1년 다 살았으니까 나가 못 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예, 임대인은 2년 각오하셔야 되지. 예. 그때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했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2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이 나 1년만 살고 나갈래요. 못해요. 2년 계약하면 2년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2년 계약하면. 이게 뭐죠? 2년 미만으로 정해놨을 때나 임차인이 계약서에 그렇게 적었으니 1년 적었으니 1년만 살고 나갈게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년 적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2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돼요. 이걸 법정 갱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이렇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2년 딱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갱신된 걸로 봐요. 묵시적 갱신이 딱 되면 그때는 계약 기간 2년 돼요. 2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갱신이 됐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2년 돼요. 계약 기간은. 이렇게. 근데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임차인 보고 자 비우시라고 얘기하든지 얼마 올려주세요 하고 그거 못 맞출 것 같으면 그러면 나가주세요. 나 새 임차인 구하랍니다. 이렇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셔야 이 갱신이 안 돼요. 요거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 월세 보증금 얼마로 맞춰주세요. 나 한 2천만 원 올릴 거예요. 안 되면 나가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고 쑥 지나가면 갱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늦어도 2달 전까지 이게 바뀐 거예요. 한 달 전이 아니고 이제 2달 전까지 나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야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기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2년 계약 한게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살 수 있는데 다만 이때도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시기에 나간다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만 또 그래요. 임대인은 중간에 내쫓지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고 임차인은 또 자기 마음 변하면 또 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랬을 때 임차인은 또 선택 권한이 부여돼요. 대신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하면 즉시 보증을 빼줘야 된다. 그러면 돈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 좀 지체될 수 있으니 효력은 즉시 생기지 않고 언제요? 3달 있다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런 내용은 상가에도 똑같아요. 원리가. 요게 묵시적 갱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갱신이 되면 2년이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 묵시적 갱신. 이 묵시적 갱신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둘이 얘기를 안 했지만 서로 뭐예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걸 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는 임대인이 원치 않더라도 임차인이 나 계속 2년 더 살겠어요 요구하는 것이 갱신 요구야. 완전히 의미 틀리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냐 갱신 요구를 통해서 갱신이 되는 거냐는 구별이 돼야 돼요. 실무에서도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하면 이 갱신 요구권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갱신 요구권은 여기 보면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살고 갱신 요구하면 2년 더 해서 법적으로 살 수 있는 건 4년이 되는 거고요. 근데 2년 계약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면 아직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년 연장되고 다시 갱신 요구를 하면 6년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갱신이 되는 거냐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는 찰나에는 임차인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갱신 요구하지 말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계속 살고 싶으면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이제 갱신 요건은 안 쓰고 2년 연장된 거잖아요. 이제 임차인은 전략을 잘 짜셔야 되고 그런 내용을 아신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2년만 더 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갱신 요건 행사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갱신 요건 행사하게끔 해야 되겠지. 예. 그럼 아까처럼 갱신 거절의 통지를 딱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 뭔 소리요? 갱신 요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예. 좋아. 그러면 2년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무기 써먹는 거예요 한번. 예. 임대차 기간이에요.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하는데 언제 하느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또요 2개월 전이에요. 요 기간 알아두셔야 돼. 요 기간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1개월 전이 아니에요. 2개월 전. 이것도 아셔야 되고.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갱신 요구를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봐요.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 예. 다만 임대차 기간만큼은 2년으로 딱 정해졌어요. 이것도 2년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주택임대차 기간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죠. 여기서 갱신 요구를 하면 갱신 요구를 통해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몇 년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2년이야. 갱신 요구하면 몇 년 연장돼요? 2년. 그러면 그 사람은 3년, 1년 계약하고 갱신 요구하면 3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1년 계약하고 나 1년 더 산다 하고 갱신 요구해서 4년을 채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살고 싶으면.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갱신 요구하면 기간은 몇 년? 2년. 아까 묵시적 갱신이 돼도 2년 이렇게 되죠. 자, 대신에 요 갱신 요구했을 때 보증금이나 차임은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증감 청구가 돼요. 다만 올릴 때는 많이 못 올리게 해요. 올릴 때. 그래서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고요. 올린 지 1년이 안 돼서 다시 또 올릴 수는 없어요.
이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통해서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기간은 연장이 되는 건 맞는데 그 기간 중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깎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올려달라고 할 때는 많이 못 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5%. 올린 지 1년이 안 돼서 다시 올릴 수는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오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임대차 계약을 2년 하고 보증이나 월세 정하면 그 기간 동안 일체 보증이나 월세를 손을 못 대는 걸로 부동산 상인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법은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2년 계약했을 때도 1년 지났을 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보증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기간 2년 정했어도. 근데 현장에 가면 그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법하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다 저 미쳤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다 2년 계약하면 그 동안에는 못 올리는 걸로 다 생각을 하니까. 법하고는 맞지 않아요. 법적으로 명확히 반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다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갱신 요구하면 2년은 뭐예요? 확정이 딱 확정돼서 2년 연장되는 게 딱 돼야 될 건데 여기 보세요. 또 언제든지 해지 통보해가지고 나가버릴 수 있어요. 네, 누구요? 누가? 임차인은. 이게 아까 묵시적 갱신하고 똑같죠. 그리고 효력은 언제 생겨요? 당장 생기는 게 아니고 3개월 있다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도 임차인은 제멋대로예요. 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갱신시켜놓고도 제멋대로요. 갑자기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어요. 똑같죠? 갱신 요구든 묵시적 갱신이든 기간은 다 똑같이 몇 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원리가 비슷해요. 예? 갱신 요구권. 근데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은 100%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교재는 밑줄을 그을게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여러분들은 거절 사유라고 아셔야 돼요. 거절 사유. 그래서 거절 사유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암기할 내용을 제가 줄여서 써놨습니다. 공과도 적으니까. 자, 거절당해서 2기에 철제 대문을 부숴버린 노무현은 그걸 보상해주고 나서 파멸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문을 부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상해주고 나서 파멸했다. 이렇게.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암기사항 중에서 한 B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A급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단 들으셔요. 이따 체크할 거니까. 요 2기는 뭘 것 같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2기 차임의 뭐예요? 연체. 2달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는 갱신 요구를 임차인이 해봤을 때 임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야? 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기 연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철거나 재건축 하랍니다.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누가?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 그때는 전부를 철거하거나 전부에 대해서 재건축하거나 또는 대부분을, 대자가 대부분 얘기예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랍니다. 그랬을 때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증축을 하려고 그래요. 증축이 뭔지 아시죠? 나 증축하려니까 나가세요. 저 갱신 요구 못 받아주겠어요. 이건 안 돼요. 어떨 경우에 거절할 수 있어요? 철거나 재건축. 그렇죠? 그러니까 증축의 가장 증축 같은 대표적인 게 보면 그 상가 같은 거, 상가에서 아주 이제 우리가 많이 눈에 띄는데 영업합니다. 정상으로 영업합니다. 그런 거 보셨죠? 플랜카드 붙여놓고 공사하고 막 이런 거. 그 정도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점포를 내보낼 수가 없어. 근데 완전히 없애버리고 철거하고 재건축한다. 그 정도 됐을 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을, 일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는 뭐냐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겁니다. 속여서. 이랬을 때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자기 신분을 속인 거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세를 안 놓을 건데 속인 거야. 속아가지고 좋아 오케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 주거보다는 상가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요게 근데 그대로 상가에서 거의 그대로 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있는 게 상가 같은 경우에 상가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 빌딩 같은 거 계약할 때 이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빌딩을 얻는다고 그러면 빌딩 주인은 좋아라고 그러겠어요? 싫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빌딩 주인이야. 여기 당사가 들어와. 좋아요? 굿? 안 좋은 뉴스? 그러니까 정당이 저 빌딩 얻으려고 하면 많이 쓸 텐데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옛날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 그래서 그 사람이 계약서를 써. 나중에 이사 들어올 때 보니까 땡땡 당이 들어와 막. 속였잖아. 그런 게 부정임차 이렇게 된 거예요. 상가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요 무자는 무단전대, 무단전대. 응? 무단으로 전대한 거. 무단전대. 이 무단이 뭐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임차인이 됐는데 딴 사람한테 세를 놔. 이 자기 건물이 아닌데 자기 집이 아닌데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세를 놓으면 안 돼. 주인한테 뭐예요? 허락을 맡아야 돼. 동의 얻어가지고 전대를 해야 되거든. 전대 뭔지 아시죠? 세 얻은 사람이 또 세 놓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단이라는 건 동의 없이 이렇게 전부든 일부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으면 무단전대라고 하고 그랬을 때는 임대인이 뭐예요? 무단전대가 된 상태야. 근데 갱신 요구해봐 임차인이.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요? 뭔 소리야? 나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무단전대. 현자는 뭐냐? 현저한 의무 위반이에요. 현저한 의무 위반. 임차인이 가만히 보니까 2년 계약했는데 2년 동안에 완전히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막 내부를 쓰면서 막 화장실 위치도 바꿔놓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손 함부로 대면 안 되잖아요. 현저한 의무 위반이 발견되면 갱신 요구 해봤을 때 임대인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나가. 안 들어줄 수 있다고. 그게 현저한 의무 위반. 보상은 뭘 것 같아요? 보상. 보상이 뭐냐고요? 상당한 보상. 돈으로 예를 들어서 갱신 요구를 해왔어. 갱신 요구하려고 쫓아왔어. 약속 잡아갖고 갱신 요구라고 입을 딱 벌리니까 입에다 돈을 확 집어넣는 거야. 나가 빨리. 그게 보상이야. 보상. 돈으로 떼우는 거. 이거 갱신 요구인데 이거 해왔을 때 돈 이렇게 많이 주면 또 기분 좋아질 거 아니야. 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애기들도 제 지갑에 거의 돈이 없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뭐 필요해서 돈 찾았다가 돈 남은 거 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이렇게 10,000원이나 20,000원씩 주면 그날 하루 아주 기분 좋게 가요. 아주. 그 돈이라는 게 사람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 때도 이제 너만 주는 거야 하는 거 아시죠? 형한테 주기도 하지만 형 없는 데서 줘. 동생한테. 야, 특별히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야. 형은 안 줬어. 형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보상.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자가 뭐냐? 파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시켜버려. 임차 목적물을 파손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임대인이 기분 나쁘잖아. 나가! 이렇게 하는 거지. 요 멸자는 멸실이에요. 멸실. 파손은 부쉈다는 거죠. 멸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괘씸하네 이거. 남의 부동산을 없애다니. 멸실이잖아. 멸실. 응? 불냈다니까. 불을 냈어. 가끔 불나가지고 막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 불났는데 상담을 해보면 불났는데 불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비둘기예요, 비둘기. 임차인이 뭐 코드나 뭐 이거 내부 관리 잘못해서 화재가 딱 나면 그건 여기 대번 여기 들어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 자기 고의나 과실 없이 말이에요. 딴 데서 옆집에서 불 나가지고 번져와서 이렇게 됐을 때 그건 또 자기 책임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 화재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 원인 밝히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재판한 경우도 봤는데 재판할 때 보니까 잘 못 밝혀내더라고 원인을. 그래서 막 유야무야하고 막 원인이 없으니까 둘 똑같이 부담해라 이래서 막 지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멸실이에요. 파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한번. 이기에 철제 대문을 부쉈어요. 대문을 부순 노무현은 보상해주고 나서 파멸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암기를 하시고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지금 임대인이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고 했을 때도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 살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시고 이번에 오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거기 기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못 받아주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 갔다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전역에서 오니까 그때도 우리 아들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연장을 못 시켜주겠네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거절 사유가 되는 거지. 이렇게. 예? 예. 거절 사유 중에 요거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하고 다른 점은 뭐냐? 상가하고 지금 해버리면 상가하고 다른 점은 상가는 여기 없어요. 내가 장사할 테니까 좀 비워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거 없어. 상가는 요게 2기가 아니고 몇 개요? 3기지. 2개만 다르고 나머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B급 정도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갱신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생긴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교재는 562페이지. 둘째 줄에 보시면 제일 위에 둘째 줄 국민의 무슨 생활의 안정이다. 주거 생활의 안정이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그 가로 1번에 주거용 건물에 적용된다고 되어 있죠. 그 주거용이냐 아니면 주거용이 아니냐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둘째 줄에 보면 공부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요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미용실 자리인데 거기 새가 잘 안 나가니까 주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새를 낳아요.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이 전입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용도가 뭐냐에 관계없이 보호되는 겁니다.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그런 뜻이고. 오른쪽에 가시면 563페이지 가로 2번에 인적 적용 범위라는 거 있죠.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은 동그라미 쳐야 돼요? X 쳐야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법인이 나왔습니다. 첫 줄에 법인은 O예요? X예요? 원칙적으로 X라고 하시고 다만 밑에 가시면요. 박스가 있죠. 박스. 아래 박스에 보시면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나와 있는 거 있죠. 땡땡 공사 나오면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첫 줄에 중소기업 나오죠. 중소기업도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가로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시원, 여관, 달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밑에 가시면 존속기간의 보장 가로 1번의 첫 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둘째 줄이 잘 나와요. 자, 누구는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가로 2번의 첫 줄.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그때까지는 여전히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뭐요? 본다. 이 조문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가로 3번에 세 줄 밑줄 긋고 큰 별표. 원래 임차권은 임차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져서 경매로 확 넘어가면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임차권은 원래 소멸하는 겁니다. 가로 3번요. 다만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근데 원래 대항력이 있었던 임차권 요것만큼은 대항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잘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 임차권은 죽는데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죽지 않는다 이거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직 대항력을 공부 안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네모 2번 밑에 가로 1번 법정갱신 첫째 줄부터 여섯째 줄까지 다 밑줄. 첫째 줄에 임대인은 갱신, 묵시적 갱신이 안 되게 만들려면 언제까지 거절 통지를 해야 되느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임차인은 언제까지 거절의 통지를 해야지만 묵시적 갱신이 안 됩니까? 임차인은 언제까지죠? 넷째 줄 끝에 다섯째 줄 언제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예? 임대인하고 임차인 바뀌면 안 돼요. 예? 묵시적 갱신이 되면 여섯째 줄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돼요? 2년으로 본다. 딱 정해졌어요. 예? 자, 가로 2번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한테 해지 통보를 해서 나간다고 해버릴 수도 있다. 누가요? 임차인. 임차인이 형광펜. 대신 임대차 해지가 일어나면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 있다가 3개월 형광펜 해지. 근데 제일 끝에 가로 3번도 시험에 나왔었네요. 사실은 뭐 거기 보니까 이계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뭐 요러 등등등 이렇게 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아까 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도 이기 연체가 있었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과 갱신 요구는 비슷해요. 예? 비슷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갱신 요구권. 가로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밑줄. 자,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해야 됩니까? 그래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둘째 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럼 가로 2번 제일 아래쪽에 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그 기간은 몇 년이 된다? 2년.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갱신되는 갱신 요구를 통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지만 다만 예외를 두고 있는 게 있죠. 보증금이나 차임은 증감할 수 있죠. 이거 예외잖아요. 갱신 요건 행사했을 때 임대인의 대응책은 뭐냐? 그러면 보증금 월세 올려달라 이 말입니다. 올릴 수 있어요. 왜 못 올려요? 올릴 수 있는데 많이는 못 올리죠. 1년 내에는 다시 못 올리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셋째 줄, 넷째 줄까지 밑줄. 1년 내에는 못 올립니다. 셋째 줄.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는 못 올려요. 요거 넷째 줄. 20분의 1이 5%죠. 가로 4번. 갱신 요구를 통해서 2년 갱신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럴 적에도 가로 4번에 첫 줄 끝에 보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 보고 나가겠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이랬을 때 효력은 언제 생겨요? 3개월이 있다 생긴다. 묵시적 갱신하고 같죠. 자, 근데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게 566페이지 왼쪽 페이지 오셔야 돼. 박스에 있는 게 거절 사유. 1번이 이기연체. 별표. 1번이 이기연체예요. 2번이 부정한 임차예요. 부정임차. 부. 절제 대문을 부순할 때 부. 3번이 보상. 돈으로. 보상. 4번이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거예요. 무단 전대. 요 중에서 1번 중요하고 4번 중요해요. 무단 전대인데 동의 없이란 말이 꼭 와야 돼요. 그리고 일부를 무단 전대해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전부 또는 일부로요. 그 다음에 5번은 파손. 근데 앞쪽에 보시면 전부나 일부를 파손시켰을 텐데 고의나 형광펜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야. 파손은 고의나 뭐요?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하면 경미한 과실로 파손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번은 멸실입니다. 근데 멸실 동그라미 하시고 멸실만 되었다. 멸실되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고 멸실되어서 플러스
목적 달성을 못한다. 목적에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 X. 자, 두 가지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멸실되었다고 무조건 거절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멸실 플러스 목적 달성 불가능. 목적 X. 그러니까 일부가 멸실되었지만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면 거절 사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 중에서 보면 5번, 6번 두 개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5번, 6번 별표. 자, 7번이 뭐냐? 요게 저기 목적 주택의 7번의 첫째 줄 끝에 갑니다.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나왔죠. 일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 한다고요? 철거하거나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밑에다가 증축 X라고 쓰셔야 돼. 증축 정도 갖고는 거절 사유가 안 되죠. 그리고 철거 재건축이라고 무조건 거절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가나다에 해당돼야 돼요. 그 가가 뭐냐면 가나다인데 가는 미리부터 임대차 들어올 때부터 주인이 우리 2년 있다가 요거 철거할 겁니다. 그때는 비워주셔야 돼요. 미리 고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이 갑자기 요때쯤 와가지고 갱신 요구를 했더니만 우리 재건축해야 되는데 나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재건축에 대해서 계획을 고지를 했었을 때 한해서만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가가 아니라면 나번처럼 곧 무너지게 생겼어요. 미리 얘기할 수는 없었던 거지만 갑자기 뭐예요?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번. 다번은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구역이 돼가지고 재개발 진척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이제 철거 이주 단계가 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법에 따라서 철거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이 철거되는 경우는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막 지금 다 철거시키는데 임차인이 거기 딱 앉아가지고 나 앞으로 2년 더 남았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법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져 있어요. 이미. 그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별표죠. 8번 보면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도 포함해요. 우리 아들이 살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집사람이 살 거예요. 그건 안 통해. 집사람이 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내가 살 거예요 그런 게 좋아. 그러면 통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살 거거든요. 안 통해. 그래서 혹시 배우자 나오면 아니라고 해. 자,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가로 5번. 아니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비워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살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들어가 살지 않거나 자기가 잠깐 들어가 살다가 금방 다시 이사하고 딴 사람한테 세를 놔버려요. 그러면 아까 내가 들어가 살 겁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가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이 사람을 갖다 갱신 요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써먹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게 가로 5번이에요. 그래서 가로 5번에 오른쪽 페이지 나왔습니다.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좀 어려워요. 앞쪽이 내용이 어려워서 나오기가 쉽진 않을 건데 자 여러분들은 셋째 줄 중간에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자기가 세입자로 안 살고 딴 사람한테 세를 놨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어떻게 해요? 물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물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 손해배상 얼마 해주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냅니다. 내서도 안 냅니다. 밑에 박스에 잔뜩 나와 있죠? 하여간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아시면 돼. 근데 이제 손해배상 해주는 것 중에서 가만 보면 뭐 밑에 박스에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금액으로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묻기 쉽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 이해하는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려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를 갖다가
80만 원 받다가 딴 사람한테 세를 나서 월세를 100만 원을 받게 됐어.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럼 20만 원 플러스죠. 그러면 20만 원을 이제 2년 동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개월이잖아. 240이죠. 그게 손해배상이라는 거야. 240만 원.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쉽게. 그게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 정도 물어주는구나. 이렇게.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긋을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68페이지 딱 넘어가시고. 자, 568페이지. 이번에는 대항력이 나옵니다. 대항력은 여기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 여기 이제 이 집을 갖다가 이제 산 사람, 상속 받은 사람이 을이에요.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이 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 주인이. 근데 요 임차인 병은 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갑이랑 계약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 세입자가 요 병이라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죠. 자기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원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하고 약속한 사람한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이 세입자는 들어갔다가 주인만 바뀌면 다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쫓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계속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인정해요. 등기하면요. 근데 등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해줘야 돼. 안 해주지요, 현실적으로.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다. 그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이걸 입주 또는 인도라고 불러요, 법률용어로는. 인도. 거기에 들어가 살고, 차지하고 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이건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거잖아, 세입자가. 그러면 이것을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 날부터, 다음 날 0시입니다. 1월 7일 날 전입이 되면 1월 8일 날 대항력이 생겨요. 그것도 0시라고 해석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바뀌었어도 요 을한테도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어요. 핵심적 내용은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2년 했고 보증금을 갖다가 2억 보증금 넣고 살고 있다. 임차인 평이. 그런데 1년쯤 지나서 집이 팔렸어요. 상속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계약기간 2년 중에 좀 1년만 지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 새 주인을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도 1년을 더 살 수 있죠. 2년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대항력. 그러면 이제 2년 다 채웠어요. 이제 1년 더 살아서.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도 이사 가고 싶어. 그렇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을이 나가라 그러면, 그렇죠? 이 사람은요. 계약기간 2년 됐으니까 갱신 요건 행사하지 않는 한 나가줘야 된다고. 그럼 나갈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보증금 원래 여기 넣었죠. 2억을 여기 넣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2억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고 요 사람한테 받는 거지. 요 사람한테 나 나갈 테니까 좋아. 나 나가려고 생각했거든. 그란에도 자 2억 내놔. 이렇게. 그래서 받아야만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그러려면 뭐가 돼 있어야 돼?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랬을 때 대항력을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거 매매를 한다고 치면 이게 5억짜리 집이다. 근데 전세 2억이 껴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3억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2억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 5억 주고 사면 바보지. 이게 이런 세입자가 있다고 하면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 5억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5억에 받으시면 바보죠. 이 3억 정도에 받아야 5억에 받은 거예요. 그게 대항력, 그게 대항력. 대항력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이 세입자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주소가 정확히 맞아서 전입신고가 돼야 돼. 그래서 오른쪽 보면 단독주택이다 그랬을 때는 집원까지 주소가 맞으면 보호되는 거예요. 대항력권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도로명 주소로 전입신고하니까 건물 번호가 있어요. 건물 번호. 건물 번호까지 되면 돼요. 호수까지는 필요 없고. 뭐가요? 단독주택일 때. 근데 보통 요새 많은 게 다세대, 연립 뭐 있잖아요. 아파트, 오피스텔이 많은 거니까 이럴 때는 집원까지만 주소가 맞아가지고는 안 되고 동호수까지
동호수까지 맞아야지만 제대로 된 전입신고로 봐서 대학력을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이런 데 틀려버리면 호수만 틀려도 대학력을 인정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정확히 전입신고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온 게 이거. 그 다음에 이 두 개 판례 비교하시는데 판례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 판례만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려고 해도 아마 3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판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다 경매에서 나온 판례들입니다. 일반 매매에서 나온 판례 없어요. 상속에서 판례가 나오다니요. 그거 안 싸웁니다. 경매일 때 싸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은 경매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 판례가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더니만 주민등록표에 올릴 때 잘못된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재를 한 거예요. 전입신고한 세입자는 제대로 전입신고했죠. 그런데 공무원이 잘못된 주소를 올려버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 거예요? 공무원 책임이잖아. 인정해 주죠. 주민등록표에 올릴 때 다른 주소를 올린 공무원 책임이야. 그래서 이건 대항력 인정해 줘. 인정해 줘. 그래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대항력 인정해 주면 이 사람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대출해줬던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대항력 인정받고 밑에 게 보시면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옆에서 아는 체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주소 아닌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무원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손으로 고쳤어. 그래서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주소로 딱 적은 거야. 그래서 그 주소로 올라갔어. 이럴 때 세입자는 대항력 인정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지. 예? 자기 손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전입신고 주소를 잘못 적은 거잖아. 위하고 차이가 뭐예요? 공무원이 한 거랑. 이건 전입신고를 올바로 했는데 공무원이 올릴 때 잘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00% 공무원 책임이지. 이건 뭐예요? 옆에서 공무원이 헛소리 한 건 맞아. 헛소리 한 건 맞는데 자기 손으로 잘못된 주소로 적어서 올렸기 때문에 이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 대항력 인정 받을 수가 없다. 아시겠죠? 자, 쉬겠습니다.